유지되어서 갔었고, 임신은 또 사실 출산 이후까지 한 번에 이렇게 가주지 않으면 음. 자칫 조각 나는 이야기들이 되니까 그렇게 했었고, 3 월부터는 이렇게 3주 내리 같은 주제로 가지고 가고 하는 것들보다는 여러분도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 홈페이지랄지 또 저희 인스타 DM이랄지 이런 곳에 남겨 주시면 그거 가지고 쪼끔 이렇게 스파성으로 음. 그때그때 '그렇게 해 보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이 생기시면 꼭 득셋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아도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부터 또 제품에 대해서는 쪼끔 아시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저희 득셋에 대해서 아신다기보다는 "그러면 효소는 뭐야? 효소라는 음. 제품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면 좋을까?" 이런 아주 제너럴한 이야기들도 좋고, 또 왜 뭐 간단하게는 '왜 생리증후군이라는 게 앞뒤로 있을까?' 음. 뭐 이런 우리 여자들의 이야기도 좋고, 음 그게 뭐가 됐건 최근에 저한테 쪼끔 딥하게 들어왔었던 이야기는 갑상선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음.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이게 갑상선 수술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저도 수술하는 그걸 이야기 들어보고 정말 너무 간단해서 '아 이래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쉽게 권하고 또 생각보다 그 임파선이 와닿질 않아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와닿질 않아서 또 금방 선택하는구나.' 이럴 정도로, 그런데 그거 되게 중요한 선택들이잖아요. 인체에서의 수술 뭐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거 쪼끔 이야기 나눠 줬으면 좋겠다는 분들 계셔 가지고 그건 한번 한 타임 잡아서 이야기 나눠 보면 좋겠다. 도대체 우리 몸 안에 보호 체계 중에서 임파선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게 왜 그렇게 감정 호르몬하고 맞닿아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또 갑상선 건드려 놓으면 마지막에 그 약 먹는 것 때문에 계속 비만 부분에 진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음. 그런 이야기도 한번 준비해 보면 좋겠다. 그건 제가 요구를 받았으니까 한번 준비해 볼 거고, 여러분도 일상에서 궁금하시는 주제들이 있으면 남겨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3 월부터는 쪼끔 더 타이트하게 원타임 강의 이런 것들도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인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제가 너무 이야기가 흥분을 해 가지고 원래 계획했었던 태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못 했어서 오늘은 그 음. 태교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었던 내용 마저 나누고, 그리고 출산 그리고 출산 이후에 대한 뭐 뭐랄까 우리가 집중해 볼 주제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서 오늘 이달 2 월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주제는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야기는 사실 태교 부분이 특히나 여러분과 조금 더 공유하면서 가면 좋아서, 가능하시면 비디오를 켜서 얼굴 보여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태교라고 하면 막 엄마들이 아이를 갖고 있는 10 개월 동안 이 아이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가 또 우리도 수업 같이 막 공부하면서 봤죠. 이게 첫 6주 안에 그러니까 2 달, 거의 8 주, 6 주에서 8주 안에 아이는 감각 기관까지 이미 다 만들어져 버려요. 태반이라고 하는 보호막도 없이 그 염색체들의 결합 이후 딱 2 달. 그래서 제가 계획 임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실수로 약물이나 또 자칫 술 한 잔 뭐 이런 것들, 음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시기가 초기여서 그런 이야기 드렸었고 했는데, 아이들이 배 안에서 자라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교육 같은 거랄지 소통이랄지 해 주면 너무 좋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맞춰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게 아이를 중심으로 한 10 개월을 사시면 무엇을 기대하실 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태교를 준비할까? 이런 이야기들 제가 여러 사람들과 나눠 봤었고, 그 과정에 쪼끔 다른 결로
그 시간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서 태교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0 개월 동안 아이가 내 몸 안에서 완전한 생명체가 되어서 자라는 그 시간 동안 아이를 위하는 이야기,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머리가 엄청 명석했으면 좋겠다.' 또는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좋아서 효녀 효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못다 이룬 꿈.' 또는 '내가 이미 이루어서 대를 물리고 싶은 어떤 꿈.'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는 그런 '멋진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어 태아 때 기억 안 나고 신생아 때 당연히 기억 안 나고 그리고 조금 자라면서 유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 또 주변의 어른들은 나를 놓고 뭐 여러 가지 트레이닝과 또는 극복과 뭐 또는 사랑과 여러 가지를 표현하면서 따라와 주기를 바랐었던 우리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우리의 시각에서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자랐다는 거죠. 어 그런 개념으로 내가 엄마의 자리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상황에서 쪼끔 더 벗어나서 내가 아이라면 다시 아이가 될 수 있다면 또는 아이를 가진 이 김에 정말 10 개월을 어떤 방향성으로 살면 더 아이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방향성도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상담해 오시면 제가 항상 요렇게 두 가지 결로 얘기 드려요. 좋은 아이를 강요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살 건지,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교육, 감성, 뭐 신앙, 기도 이런 것들로 뱃속에 갇혀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어갈 건지,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아니면 그것과 조금 벗어나서 결국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부모이고 어 앞선 선배고 인생에 또 닮고 싶은 어른이 되는 그 일. 그래서 아이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그 10 개월의 태교의 방향이 어떨까? 그러면 이건 생각보다 생산적인 것이 아이에게 온갖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뭐 어떤 분은 제가 정말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었던 게 수학을 되게 못하셨대요. 숫자의 감각이 되게 떨어진대 본인이. 그래서 태교로 수학책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핵심 그 과제 있잖아요. 수학 적의 정석 이거. 이걸 10 개월 동안 떼는 걸 한번 해 보면 자기와는 조금 다른 결의 아이가 숫자와 좀 친해져서 그리고 그쪽에 쪼끔 더 발달된 그런 느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 바람과 또 그런 정성과 노력으로 아이는 사는 거니까. 하지만 그 효과가 '정말 그랬나? 나의 태교가 아이에게 정말로 그런 아이의 삶 자체의 완성도를 위한 결과가 나오려면 애가 최소한 한참 커야 되잖아요. 한참. 전문가가 될래도 그렇고 효녀 효자가 될래도 그렇고 정말 명석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해도 그건 너무너무 긴 미래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 방향을 쪼끔 바꿔서 아이가 아이 스스로 무엇이 되어야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 대신에 아이가 사는 세상에 내가 좋은 부모, 좋은 사람, 좋은 어른이 되는 길을 찾아보는 방향성으로 이 시간을 살면 뭔가를 도전하고 이루어가는 과정 고스란히 아이가 뱃속에서 느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두려운 거, 도전하려다 두려운 거, 실패해서 속상한 거, 그러다 어느 날 뭔가 작은 거라도 해냈을 때의 성취감, 반복해내는 어떤 습관화, 이 모든 과정 아이가 다 배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태교의 방향성이 좋은 부모 되기 쪽으로 조금 더 가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려 보고 그건 노력하면 오늘 조금씩 내가 만들어서 그 결과치가 금방 쌓이죠.
최소한 아이에게 얼마나 가닿는지는 더 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만나기 위해 너를 만나기 위해 좋은 부모 되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네가 살 세상에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살아낼 사람들을 위한 요만큼을 준비해 봤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하고 금방 되잖아요. 우린 어른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보고 싶었고 어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또는 나에게는 아니었어도 굉장히 좋은 부모, 내 형제들에게 또 뭐 더 어른인 예를 들면 조부모와의 관계에서 정말 좋은 어른, 좋은 사람, 좋은 부모라는 느낌을 가질 때에 분들과 인터뷰해 보고 또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과 인터뷰를 해 보면 제가 느꼈을 때의 그 뭐랄까 퀘스처네어 같은 거 이런 질문들에 확실한 자기 대답이 있다 하는 게 저는 참 좋은 어른들의 공통점이었다고 기억이 돼요. 바로 나는 누구인지, 내 삶의 소명이 뭔지,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측한 가능한 사람으로 살아주고 있는지,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고 있는지, 타인을 용서하면서 행복한지, 이런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는 어른이에요.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청소년기 정도는 지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묻는 질문이고 아직 많이 못 찾기도 하고 저도 이 중에 몇 가지는 아직 확신이 없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이런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답해야 하는 숙제, 이걸 내가 나로 인해서 새 삶을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아이가 태어날 쯤해서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어른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런 10 개월이어야 어 최소한 나의 발전은 있는 그리고 멋진 부모의 터를 닫고 아이와 나눌 주제들을 가지고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5가지 정도의 질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답하고 그 답을 수정해 가는 사람들은 제가 만나 본 결론은 자신에게 엄격해요. 타인이 아니라. 그리고 타인에게 굉장히 관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나 너 좋아해. 그러니까 너도 나의 편이어야 해." 이런 식의 감정으로 거래하지 않고요.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내 부모와 또 나와 관련된 지인이 아니더라도 아이와 약자의 편에 설 줄 알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동식물과 자연을 해치지 않고 이런 생각과 마음 영원히 건강한 사람, 이런 어른이 굉장히 멋있고요. 이런 기초적인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아이를 낳으면 저희 부모님이 가끔 그 이야기 하셨었어요. 세상에서 아이가 가장 무섭다고. 돌아서면 따라한대요. 정말 똑같이. 근데 뭐 '그랬을까?' 이랬었는데 최근에 저도 집안에 정말 18년 만에 새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너무 고맙게 저하고 똑같이 결혼 안 하고 속썩이던 제 남동생이 되게 늦게 결혼을 해 가지고 저희 엄마 아빠 70대 중반에 정말 새 생명이 집에 온 거죠. 그래서 3 대가 다 같이 아이를 오랜만에 경험해 보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예전에 엄마 아빠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부모가 아이라고. 그래서 어 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크는 아이, 다시 자식 무서운 줄 모르고 늙는 어른이 부모가 제일 불쌍하다고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저희 이제 1살 조금 넘었는데 그 아이가 우리가 잠깐 나누는 이야기로 반응하는 거 뭐 잠깐 어디다 뭘 숨겼다가 잠깐 보여주는 이런 일들을 그냥 따라해 버리는 걸 보면서도 진짜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왕 10 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을 살잖아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가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온갖 것들을 다 가리면서 바라는 것 하나는 내가 만날 새 생명이 태어나서 어떠어떠한 아이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 아이의 삶이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오롯이 아이가 해야 할 일 말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한 번쯤 더 좋은 어른으로,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부모로 거듭나기 위한 기초적인 생각의 방향을 맞춰보면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언제든지 요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사는 삶 안에 함께하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 그들과의 시간,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준비해서 내 아이 눈앞에 그런 어른이 될 건가 하는 시간을 연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음, 요즘 아이들은 정말 학교가 너무 위협적이고 이웃이 너무 위협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어 남의 일이 없더라고요, 살아보면. 그래서 요즘엔 제가 진짜 저희 엄마 아빠가 요즘에 맨날 허리 아프시다고 막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막 이러세요. 진짜 건강하고 지금 봐도 막 "저 나이가 맞아?" 할 정도로 동안이고 그렇게 관리하셔도 노화라고 하는 거는 오고 노화의 그 끝은 뼈더라고요. 정말 뼈가 너무 아프신 거야. 근데 재작년만 해도 엄마가 다리 아프다고 하는 소리가 참 듣기 싫었어요.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면 어쩔 건지 수술을 하자고 해도 안 하고 약도 약 안 좋다고 안 먹으면서 아프다고 하면 어쩔 건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1살 2살 먹어가면서 너무 귀에 남는 명언 중에 하나 "남의 일이 없다." 저도 요즘 뼈가 아파요. 그래서 그럼 한 번씩 그렇게 애리고 쓱쓱 뭐 이러고 쪼끔만 다치면 '어 이거 뼈 괜찮은가?' 골프 한 번만 잘못 치고 나서 엘보 오고 이럴 때 보면 '야 이건 정말 세상에 남의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함부로 아이 키우는 사람은 누구 욕 못 한대요. 어떤 경우에 내 아이가 마주할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 그럴 때 가장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 줘야 되는 것들이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아이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내 아이가 살아갈 시공간과 내 아이가 함께할 사람들을 위한 조금 더 넓은 범위 안에서 부모 말고 내 자식의 부모 말고 내 자식이 함께 클 아이들의 공통된 어른, 그 좋은 어른으로 그래서 결국은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로 그렇게 갈 시간들을 그려보고 구상해 보시기를 권하는 게 제 태교 시간의 방향성이에요. 쪼끔 더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릴 건데 음 제가 이런 좋은 어른, 그다음에 멋있는 어 선배, 인생의 선배,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사람, '저렇게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나?' 할 정도로 행복한 어떤 사람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분은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뒤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가성비가 좋은 분인데 이유는 그저 자기 삶을 너무나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특히 그 안에 인생에 여자가 딱 셋 있어요. 그 외에 여자가 너무 많은데 본인 엄마 그리고 본인 와이프 그리고 자기 큰딸 이렇게 셋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고요. 아빠고 그리고 그랬는데 가장 뭐랄까 존경받고 관계가 좋고 사랑받는 건 막내딸에게 받으세요. 사랑 투자는 그 세대에게 했는데 존경과 사랑은 나에게 받는 저희 아빠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아빠를 평생 보고 자라면서 어 '저런 어른 참 매력적이다.' 그리고 저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 아빠가 나를 갖고 있는 엄마 뱃속에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입을 맞추면서 어떤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태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확하게 몰라도 아빠를 지켜본 지난 47 년의 시간 동안 어 '저런 어른이었겠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리고 '태어나서 지켜보니 저렇게 살면 좋은 어른 괜찮겠다.' 그러면 특별하게 자식 중에 누군가와 또는 자식과 반드시 어마어마한 기억을 만들지 않아도 '사랑받는 아빠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다음엔 제가 엄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러한 저의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제가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아빠는 정말 효자이고 다음에 애처가를 꿈꾸는 사람이고요. 저희 집이 남매가 넷 이에요. 큰언니, 둘째 언니, 제가 셋째 딸, 그리고 밑에 남동생 이렇게 넷 이에요. 대충 한 3살 터울로 태어났고요. 음 저희 그 남동생은 특별히 말씀드리면 요즘 세상에는 카운팅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3대 독자 외아들이에요, 저희 집에. 그래서 귀하디 귀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아들인 줄 알고 낳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아들이기를 너무 소망했어. 그래서 "전 알아. 제 성격을 보고 저와 엄마 아빠 간에 웃으면서 나누던 이야기들을 보고 하면 태교 어떻게 했을지 보여요. 아들이기를 바라고 아들인 줄 알았어." 그랬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낳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엔 성별 검사라는 것도 없을 때인데 뭐 배 모양이 어떻고 위로 딸을 2번이나 낳아 봤기 때문에 그들과 너무 다른 제가 그냥 확신을 준 거죠. 그래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그들의 기준으로는 정말 슬픔을 안겨준 딸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옛날 어른들 말이지만 제 남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저희 집에서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됐대요. 어렸을 때라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터를 팔았다는 등 정말 온갖 시골스럽고 전통스러운 이야기로 그런 유년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학교에 계셨고 그렇게 이제 맞벌이 부부 그 시절엔 정말 맞벌이 부부가 귀했거든요. 그래서 저 학교 가면은 왜 요즘엔 그런 거 절대 인권 부분 때문에 안 하는데 예전엔 정말 촌스러울 정도로 뭐 엄마 직업 있는 사람 막 이런 웃겼어요. 근데 그런 환 학교 환경이었는데 그럴 때 저희 반 전체에 엄마가 직업을 가진 친구가 많지 않았었어요. 정말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자랐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맞벌이를 하고 특히 자기들이 너무 사랑하는 일을 했거든요, 자식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그 교직에서의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했던 분이라 저를 낳고 특히 제가 아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산업전선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하고 그런데 제 남동생이 바로 들어섰어요. 계획 임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나 쪼끔 커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언니들은 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육아의 도움을 받으면서 키울 수 있지만 저는 그럴 수 없고 다시 엄마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돼서 전 시골에서 저희 친할머니가 키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6살 때까지 엄마 아빠하고의 이벤트로 만난 거예요. 이렇게 학교가 방학하면 다 같이 모였다가 다시 학교 시작하시면 저는 할머니 손에 이렇게 키워졌고 그리고 특히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 아빠 공이 그래요. 그런데 당연히 자식이 넷이면 첫 번째 아이가 소중해요. 그건 첫애여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요즘 말이고 예전 이야기로 보면요. 가난했어요. 그 첫 딸하고는 같이 가난한 거야. 그러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렵고 가난했을 때 태어난 그 첫 생명 그리고 감히 넘을 수 없는 것은 저보다 6 년이나 먼저 태어나서 6년 더 효도하고 6년 더 행복하게 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누적 그 숫자로. 근데 특히 저희 아빠 별명이 저희 큰언니 별명이 아빠 딸 이유진이에요. 그 정도로 아빠 눈에서 지금도 보면 너무 웃길 정도로 아빠는 엄마 언니, 큰언니. 그리고 엄마는 뭐 당연히 그냥
자기 인생에 그냥 갖고 싶었던 아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를 떠올리면 기억하는 건 할머니하고 정말 좋은 사이의 아빠. 그다음에 엄마한테 너무 잘하던 남편. 그리고 딸을 바라보는데 꿀 떨어지는 아빠. 나는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큰언니를 보는데 그런 아빠. 그리고 저희 집이 뭐 엄청 부자는 아니었는데 꼭 작은 별채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엄마 아빠가 돕고 싶은 어 고등학생,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없지만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돈 벌면서 다니는 학생들, 그다음에 대학도 야간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이래서 삼촌 이모들이 엄마 아빠 도움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삼촌 이모들이 별채에 있어서 늘 저희 집은 객식구가 많았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 되면 저희 아빠가 이 효소를 만드셨잖아요, 드셋을. 그래서 그 원료를 만드셔서 주변에는 처음엔 팔지 않고 그냥 나눴어요. 저희 아빠가 굉장히 오래 아프셨다가 본인이 스스로 자연 치유의 방법을 터득한 것을 제품화하신 거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찾아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막 그런 인제 몸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근데 또 집도 잘 고치시고 그래 가지고 집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남들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정말 많은 엄마, 아빠셨어요. 나는 별로 아빠랑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뭐 저는 늘 아빠 주변에서 아빠가 어떻게 생겼나 아빠의 생활을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딸이었고요. 어 그렇지만 아빠하고 보내는 정확한 두 타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건 새벽 5시 정도가 되면 저희 집에서만 나는 새벽식 소리가 있는데 아빠가 텃밭을 갖고 오셔서 엄청 크게 그 농사 수준으로. 그래서 거기서 케일, 당근, 사과, 뭐 부추, 뭐 고구마 온갖 것들을 아침이면 캐서 그 수도가에서 물로 막 씻어요. 엄청 시끄러운데 그게 또 마침 제 방 뒤쪽이어 가지고 텃밭이 막 씻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때는 녹즙기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은 게 없어 가지고 독일 다녀오시면서 사 온 이마나 큰 녹즙기 있어요, 집채만한 거. 그걸 아침에 돌리면 진짜 너무 시끄럽거든요. 이러 잘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 녹즙을 갈아서 지금 있는 저희 드셋 원액 고거 한 스푼씩 타서 정말 한 10잔 정도는 만들어야 돼요, 아침에. 그래야 옆 이 별채에 계시는 삼촌들까지 이제 다 먹어야 되니까. 그게 아빠하고 제가 눈을 뜨면 만나는 첫 소리, 시간, 그리고 아빠가 보여주시는 나한테 보여준 건 아니고 모두에게 보여준 그 사랑 실천이었죠. 그 시간은 제가 유학을 가기 전까지 매일, 매일 제 기억에 있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는 아침 저녁 기도, 그다음에 아침 저녁 운동. 그래서 뭐 스와이스 운동이라고 아빠가 만든 운동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스트레칭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아침마다 아빠와 만나는 시간은 그 두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의 시간. 고게 정기적이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아빠하고 뭔가 나하고 둘만 긴밀하고 특별한 기억이 없어요. 그냥 one of them이었지. 그런데 그런 아빠지만 아빠를 떠올리면 뭐 내가 소유한 적은 없지만 아빠를 떠올리면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아빠한테 "이렇게 살려고 해. 난 이걸 할 거야. 이번 달에는 뭘 해서 1 등을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관심받고 싶어서 이제 앞에 가서 알짱알짱하면서 성적표도 흔들어 보고 뭐 이러면서 아빠에게 얘기를 하면 아빠가 늘 첫 마디로 하시던 얘기가 "하느님께 여쭤봐. 지금 네 생각이 그분 보시기에도 좋은지." 이게 음 감동이라기보단 너무 로보트처럼 늘 말씀을 하시는 첫 문장이에요. 자식이든 누구든 대화하실 때 그 첫 문장.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하느님이 뭘까? 누굴까?' 이런 고민하게 했었고 무심한 듯 던지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아 아빠를 만족시키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구나. 그 위에 뭐 있구나.'
좀 더 다른 생각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했었고요. 또 제가 아빠한테 굉장히 한번 반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 남동생이 3대 독자 외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아이고 저한테도 그게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진짜 귀한 동생이었는데, 걔가 초등학교 1 학년인가 그때 아무튼 애들한테 쥐어 터져 가지고 코피 막 쏟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도 저하고 1살 차이인데 저도 막 손이 사지가 벌벌 떨리면서 '어떤 새끼들이 야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부모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는 꽤 방구 좀 끼는 분인데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흥분이 됐어야 맞는데 저희 아빠가 남동생 자꾸 그 이야기하셨어요. 아팠냐고. 맞으니까 아프더냐고. 그 막 울면서 아프다고 걔가 누가 때리고 뭐 막 얘기하니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맞아서 아픈 줄 알면 넌 절대 때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도 진짜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옆에서 누나인 나는 막 "아빠 걔가 전에도 한번 민희를 때리고" 뭐 이러면 제가 막 엄청 흥분 상태였는데, 아빠가 3대 독자 외아들이 맞고 들어왔을 때 하신 그 말씀이 저는 어린 마음에 굉장히 가슴에 꽂혔어요. 내 자식이 맞고 왔을 때 뱉어야 되는 이야기는 "어떤 새끼냐?" 손을 잡고 가거나 "부모를 만나자." 뭐 "학교장 나와라." 이것보다 앞서 이 아이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사람은 때리면 안 되는 거구나.' 저 옆에서 '아 그래? 때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이야기. 그리고 뭐 저하고 따로 다닌 적은 없지만 산책을 가면 아빠가 되게 많은 나무, 뭐 열매, 꽃, 그리고 해가 지는 거, 달이 뜨는 달무리, 뭐 해무리의 의미,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 주셨어요, 시골 출신이니까. 근데 그게 되게 저도 지방 출신이지만 정말 너무 재밌고 '어 그래?' 뭐 이런 거. 그리고 열리지 나무 뭐 이 이야기도 제가 되게 어렸을 때 들었어요. 아빠는 좀 사랑꾼이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동백꽃 뭐 막 이러는, 그러니까 꽃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고, 그래서 아빠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되게 지루하지 않았는데, 그 많은 이야기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나 준비하신 지금 얘기는 아닐 스무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정말 강아지를 싫어해요. 개를 정말 싫어하는데 엄청 애처가면서 길에 버려진 강아지나 고양이를 잘 못 봐요. 그래서 보호시설 보내기 전에 자꾸 데려와서 부부싸움을 하고 그러는 아빠요. 명절이면 정말 집에 사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해서 덕분에 저희 딸들도 명절에 앞치마를 벗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잘 안 가는데 이유는 가족 데려가면 일이 정말 너무 많아서 '명절만큼은 나는 피하겠다.' 인제 이런. 그래서 저하고의 에피소드가 크지 않아도 그냥 알았어요.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많은 사람한테.' 아빠를 찾아오는 그 많은 아픈 사람들, 뭐 키우다시피 했었던 배신하지 않는 삼촌들, 제자들, 그중에 뭐 신부님 된 사람도 있고 수녀님 된 사람도 있어 되게 특별한 차림으로 막 오시기도 하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그러다가 저희 아빠가 정말 효소 공장을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기억해요. 제가 5 살쯤이었나? 저희 집 뒷뜰에 너무 큰 항아리들이 들어오길래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좋은 효소를 만들어서 너희들 줄 거라."고. 그래서 정말 뒷뜰에서 매일 젓고 뭐 항아리 닦고, 우리도 맨날 가서 항아리 제가 키보다 큰 항아리 막 닦고, 뭐 딱 뚜껑을 열어라 닫아라 막 그런 일들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아빠가 "이렇게 해 보고 우리가 먹어 보고 좋으면 정말로 이건 공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3 학년 때였으니까 정말 하시더라고요, 공장을.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아니고 의대 교수도 아닌데 뭐 그렇게 남 먹거리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기어이 그걸 만들어서 효소 공장을 운영하시는 걸 봤죠, 제 눈으로.
그리고 제가 유학을 한 10년 했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그때 매주 아빠가 손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물론 저에게 보낸 편지는 아니고 제가 둘째 언니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들 보아라." 거기에 명진이 보아라도 나오고 "딸들 보아라." 이렇게 해서 보내시는 그 편지. 덕에 정말 재밌게 살았죠. 근데 그 이야기도 거기에 너희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뭐 우리를 얼마나 추억해 그런 얘기는 아니고 본인의 일주일을 써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빠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요런 게 뭐 어땠고 요렇게, 요렇게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아빠하고 저예요. 그래서 별로 우리 둘의 기억은 없어. 제 어린 시절도 지금도. 그런데 아빠를 관찰하고 아빠가 얼마나 애써 중용을 지키려고 하고 어딘가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과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는지는 봤죠. 그래서 그런지 언니들과 남동생에 대한 걱정과 상담은 또 여전히 저하고 하세요. 근데 가끔 물어봐요, 제가 언니한테. 그 사랑하는 딸, 꿀떨떨 떨어지는 우리 큰딸한테. 아빠랑 특별하니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 둘만의 시간이 많은 딸이라 "둘이 모이면 혹시 내 이야기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일도 없더라고요. 둘이 있을 땐 둘이 얘기하고 저한테 와서도 큰언니 얘기하고 이러는 아빠예요. 요즘에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집에 한 18년 만에 처음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정말 그전에 있었던 막내 조카가 18 살이니까 "네가 키워도 되겠다 우리가." 그랬을 정도로 이 터울이 생긴 그 손녀 바보로 살고 계시죠. 근데 여전히 "나는 아니야." 그런데 단 한 번도 아빠와 나는 특별하게 뭐 사랑하고 받은 적 없지만 저는 아빠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결의 사랑을 보고 자랐어요. 그게 제가 아빠한테 받았었던 가장 큰 유산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나게 아빠처럼 인기가 많고 또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막 쫓아다니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주변에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뭐 마음, 다음에 부딪힘을 바라보는 어떤 대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꽤 열린 것 같아요. 아빠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교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제가 자주 이맘때쯤 아빠를 등장시켜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부모가 어 어떤 모습으로 아이 앞에서 살아내 주면 마지막에 사랑받는지 그건 아이와 나 사이에 부모와 아이 사이에 1대1로 교류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뱃속에 아이를 갖고 계실 때가 유일하게 내 거예요. 지금 나와서 기어다니면서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우리도 다 그랬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근데 그 시간도 내 거 아닐 수 있게 많은 사람의 사람일 수 있게 부모는 부모의 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좋은 태교일 수 있겠다. 그렇게 자기 일만 행복하게 하고 살았는데 저희 아빠를 보면 성공한 인생이죠. 자식 냈다. 아빠 뜻을 따라 살겠다고. 아빠가 이 일을 사회적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일을 하다가 저희 큰언니도 다른 일을 하다가 '아빠를 따라 살아보지 뭐.'라는 아빠의 초대에 응하게 된 거예요. 요건 제가 다른 분한테 배운 한자인데 이게 친할 친자예요. 친부모, 친구 이런 거 할 때 쓰는 친자. 요즘 한자들 많이 안 쓰지만 이게 재밌는 게 나무 나무 위에 올라가 서서 볼견 바라본다라는 뜻이래요.
친하면 나란히 앉아야 될 것 같고 마주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친할 진짜는 나무가 크잖아요. 묘목 위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범죄지. 뭐 나무가 아직 안 자랐으니까. 근데 큰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만큼의 거리로 떨어져서 바라봐 주는 게 친할 진짜라는 게 전 정말 너무 크게 감동으로 와 닿았었던 한자였어요. 이게 어떤 관계이든 필요한 거리겠구나. 최소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아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부모예요. 부모 눈높이가 요즘엔 뭐 친구 같은 부모, 뭐 어떤 어떤 부모님 보면 아기 같은 부모 뭐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음 글쎄 제가 경험해 보고 또 매력적이었었던 사람 관계는 특히 부모 자식은 제가 아빠를 너무 사랑하게 됐었던 그 거리. 아빠가 내게 주지 않았던 곁을 내어주지 않은 그 거리. 그 거리가 해도 들고 바람도 들고 그리고 내가 작았을 땐 아빠 그림자가 굉장히 컸고요. 지금은 허리가 굽은 그림자까지 드리워져 보이잖아요. 우리 아빠가 코가 정말 잘생겼는데 다시 보여 드릴까요? 정말 코가 잘생겼잖아요. 눈도 엄청 크고. 정말 옛날엔 키도 180이 넘어요. 사륙령 개띠 70세 그 노인이. 근데 정말 젊었을 때 진짜 저는 아빠가 잘생겨서 좋았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학교에 오시면 정말 뿌듯했어요. 근데 이렇게 잘생겼어요. 저희 집이 다 아빠 코를 닮아서 너무 다행이다. 우리가 맨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아빠인데 아빠의 그림자까지 볼 수 있게 멀리 계셨던 것이 저에게는 아빠를 키만, 입만, 얼굴만 뭐 그때그때 짓는 무섭거나 뭐 행복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지엽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아빠에 대한 기억과 표정과 이 감정이 그러지 않아서 아빠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 눈에서 꿀 떨어지는 큰언니 큰언니하고 둘은 정말 애정하는 관계지만 사이는 제가 아빠랑 더 좋은 거예요. 사람 같은 사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큰언니한테는 비밀이 많죠. 아빠가 너무 사랑하니까 안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있고 큰언니가 몰랐으면 좋겠고 아빠가 이런 마음으로 속상했다는 거 언니는 몰라야 된다. 뭐 이렇게 여전히 그러시거든요. 이게 둘 내가 보면 세월만큼 둘은 잘 몰라. 근데 아빠하고 내 거리는 아빠가 처음 만들고 내가 거기서 동의했었던 그래서 다양성으로 드리워서 만날 수 있었던 그 거리. 그래서 '아빠가 내 친부모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나의 아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애가 갈 데가 없어요. 집에 있어야지. 근데 음 내가 자리를 비워주는 만큼 타인과 다른 가족과 다른 지인들에게 사랑받을 것을 믿고 그 시간만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더 애쓰는 그런 부모도 굉장히 사랑받을 수 있어요. 옆에 딱 붙어 매달리지 않아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태교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태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임신과 출산이란 주제로 만났으니까 최소한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 분들 할까 말까부터 안 뭐 당장 한다는 아니더라도 다음에 이미 남편이 있으신 분들 이거 뭐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새 생명과의 관계 그다음에는 나 보면 안다고 내가 혹시 아직 풀지 못했거나 마저 거리를 조절하지 못하였을지 모르는 내 부모님과의 관계. 음 좀 더 유치해서 이 확대해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 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시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또
들려주시고 싶은 코멘트나 궁금하신 거나 있으실까요? 다들 부끄러우시니까. 채팅 같은 건 남겨 주셔도 제가 볼 수 있으니까요. 음 거기에도 남겨 주시고 저는 마저 다음 이야기 이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태교도 끝나고 나면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산은 제가 오늘 이런저런 강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오늘 아빠가 왔다 가셨거든요, 잠깐 서울에. 그래서 또 둘이 사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드셋 어떻게 돼가?"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런저런 얘기 드려야 되다 강의한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 강의가 재밌거든요. 네. 그런 강의를 딸이 한다니까 좋으셨던 거지. 그래서 "뭐 하니, 뭐 하니." 그래서 임신과 출산을 듣고 너무 놀라시면서 "그걸 네가 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빵 터졌죠. 그래서 아빠 내가 지켜보고 내가 임신시킨 부부만 몇 명이고 어 지도한 부부만 몇 명이고 애들이 태어나서 내가 이모가 지금 몇 명의 이모고 어 지켜본 애들이 몇 명인데 "내가 그걸 왜 못해?" 이러면서 이제 농담처럼 막 주고받았는데 임신과 태교까지는 어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출산은 사실 누구의 이벤트도 아니고 엄마와 태어나는 아이의 이벤트예요. 그래서 감히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서 안다 할 수 없기는 해요. 그건 자료를 보면 볼수록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할 거예요. 짧게 할 거고 대신 뒤에 산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쪼끔 얘기가 있을 거고. 출산은 평균 8 시간에서 15 시간 정도의 진통이 정상이고요. 그 이상을 벗어나서 음 기록으로 보면 48 시간의 진통으로 이 자연분만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30 시간 진통을 해서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왕절개라는 말도 사실은 있기가 어렵고 그냥 포기냐 그 포기가 엄마든 아이든 둘 중에 하나가 포기인 거죠. 그랬대요. 뭘 그렇게 내가 아니 자식을 둘 이나 3년 간격으로 낳아 봤다며 셋째를 낳는데 뭐 이렇게 진통이 심했어?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네가 아들인 줄 알고 어 없는 살림에 보약을 많이 아기가 너무 컸다는 그래서 진짜 엄마랑 저랑 정말 너무 웃픈 이야기 평생을 해도 둘이서 지금까지도 웃거든요. 아이는 정말 작게 갖고 작게 낳아서 크게 키워야지 저처럼 큰아이로 태어나면 엄마 잡거나 나 잡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고. 요즘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분만의 이 과정들이 되게 다양한 서포트가 있어요. 자연분만 과정 중에서도. 근데 저희 엄마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고스란히 30 시간 진통을 해서 저를 낳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도 그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태어났는데 또 아들도 아니었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제가 하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엄마한테 그냥 늘 미안했었어요. 그랬는데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모의 산통의 10 배래요. 태아가 엄마 자궁을 뚫고 나오는 그 산모의 고통은. 그래서 사실 태아만 놓고 보면 그냥 숫자만 놓고 보면 출산은 산모에게도 아이에게도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태아는 특히 우리가 뭐 태아한테 물어볼 방법은 없지만 그 하고 터지는 그 데시벨 그 고통의 강도 이렇게 측정한대요. 그런데 그게
산모의 10배라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엄마한테 덜 미안해지더라고요. 이 숫자를 알고 난 다음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엄마 이거 논문 보여? 엄마 30 시간이 나한테는 300 시간이었을 수 있다." 농담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면 자연분만을 하시기를 그걸 해 보시기를. 그 인제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어서 이 이제 제왕절개랄지 다른 의학의 도움을 빌리시더라도 그 과정을 해 보시기를 많은 의료계조차도 의료진들도 권유하고 우리가 경험이 많은 어른들과 엄마들이 이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임신 이야기할 때도 나왔었는데 여자의 자궁질이 100%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자들이 들어와서 못 살고 다 죽잖아요. 그곳을 뚫고 아이가 나오면 천연 소독 과정이래요. 그 엄마의 이 자궁 그 질이. 그래서 해 보는 게 시도해 보는 게 아이의 면역 체계랄지 이런 거에 좋다고 하고요. 아이 입장에서도 그렇대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이도 자기 힘으로 시작하는 인생이잖아요. 엄마가 힘주고 뭐 해서 난 것 같지만 아이도 10 배라고 하니까 완전히 자기 힘으로 뚫고 나와 보는 그 경험. 그것이 아이가 자기 인생을 시작하는 첫 스타트이면 좋아서 그런 기억들은 다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자연분만을 추천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거꾸리라든지 유도분만이랄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질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들은 있어요, 시작부터.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어 추천드려요. 저는 모르는 얘기라 빨리 넘어가요. 근데 의미부여는 이렇다. 다른 곳에서 이런 의미부여를 안 하길래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어떤 분이 어 카톡을 주셨는데 출산 전날 4 시간 백화점 쇼핑한 후 진통 4 시간 만에 자연분만한 대단한 분이 여기에 와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건강하십니다. 아주 건강하신 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사실 저희 큰언니가 저희 큰애 낳았을 때도 저희 첫 조카 낳았을 때도 저희가 "효소의 힘인가?" 막 이랬었어요. 저희 집 양가 뭐 그러니까 치과 외가를 톡 털어서 저희 큰언니가 첫 아이였거든요. 우리 사촌들 중에. 그렇게 태어난 우리 태규가 벌써 인제 26 살인데 이 녀석 들어갈 때도 정말 저희 언니 진짜 뭐 운동도 기가 막히게 했고 건강하고 그랬죠. 근데 특별한 분만이 아니고 베드 10 개예요. 그냥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막 출산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뭐랄까 그 추억이고 기록이고 이렇지는 않으니까 26년 전은 또. 그래서 그냥 일반 산부인과에서 났어요. 근데 그냥 한이 10 개래요. 근데 마지막 10번째로 들어갔대. 그런데 1번 나오기 전에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무슨 초산이 그래." 막 이랬는데 그때 정확하게 8 시간 만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미국에 있어서 인제 전화로만 소식을 들었는데 8 시간 미만으로 진통부터 출산까지 끝내고 나오긴 했어요, 저희 언니도. 언니 친구 아니에요? 이제 그랬고요. 출산은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분만 과정은 애써 보자. 자연분만으로 시작해 보는 게 아이와 엄마에게도 좋은 시도다. 이런 이야기고 산후관리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을 건데 그 첫 번째 구심점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그리고 저희 인제 주변에 저희 고객들도 그렇고 다음에 언니들이나 뭐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모유 수유를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러는 거하고 되게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첫 시간 같이 공유하면 수업하면서도 제가 임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자 몸에 딱 그때만 느닷없이 생기는 인체의 신비 두 가지가
태반 양수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에게 혈액을 다시 아이에게 필요한 이 뭐랄까 형태로 바꿔서 영양을 제공하는 그 탯줄을 통해 제공되는 그 태반, 이 이야기 드렸었고, 두 번째가 모유, 모유가 생긴다. 사람이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을 4살 떼어서 주듯이 내 몸에서 식품을 만든다.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정말 어마무시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모유 수유가 정말 신기한 게, 애가 빨고 유축기로 짜고 해서 이걸 활용을 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금방. 그러니까 애 젖 안 물리면 금방 모유도 이렇게 줄어요. 근데 물리기 시작하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게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를 권장한대요. 음 그래서, 그리고 이 모유 수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새끼, 배란이 돌아오는 시기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 산후 관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기전은 출산 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상태가. 체중도 희망 사항으로는 체중 체형이 그랬으면 좋겠고, 그건 안 돌아가더라도 기능은 다 돌아갔으면 좋겠잖아요. 눌렸던 방광도 돌아가고 질도 수축되고, 그다음에는 나왔던 태반 이후에 인제 이런 전몸살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서 그 상태로 이 건강이라기보다는 임신 전의 상태로 기능을 돌려놓는 것이 산후 관리의 핵심이에요. 뭐가 어디가 더 좋다를 떠나서. 근데 그건 모유 수유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하고요. 모유 수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빨리 돌아와요. 생리도 빨리 돌아오고 배란도 빨리 돌아와요. 근데 뭐는 안 돌아오냐면, 몸에서 수축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건 안 돌아와요. 몸에서 만들어진 건 필요한 제 타이밍에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일용할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는 이 신비,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모유 수유를 결정할 때 아이만 놓고 생각하시는데, 아이가 50%, 나의 건강, 그 건강 안에는 감정 케어라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50%가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이유예요. 모유하고 우유하고 뭐 분유하고 성분 비교하면 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도 모유 수유 하는 이유를 쪼끔 비과학적이고 의미적으로 전달하면, 모유는요 생태계가 에서 빼는 거예요. 모유라고 하는 것이 인체의 신비로 만들어진 이 우리의 유방, 여자들의 유방, 이 생태계 안에서 직접 아이의 입으로 다른 어떤 유통 과정 없이 전달하는 거예요. 분유는 아무리 좋아도 가공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모유하고 분유 비교할 때 마지막에 되게 재밌는 그 논문에 보면, 아이 충치 있잖아요. 신생아의 충치 유발에 분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유가 뭐냐면, 분유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영양 상태로 전달되어서 오려면 당분이 있어야 돼요. 변질되지 않고 오려면. 유산균이 당분 안에 있다 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 이 당질 때문에 아이가 먹으면서 나지도 않은 유치에 이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젖꼭지가 달라도 이 공갈 젖꼭지하고 이 엄마 젖꼭지하고는 다르니까, 이 모양 자체가. 그 엄마의 이 뭐랄까 젖을 물릴 때 모유 수유 상태에서의 이 엄마의 유두는요, 아이의 목젖으로 향해 있대요. 입 천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걸 뭐 애가 어떤 사이즈로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뭐 맞춰져 있었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영양은 말할 것도 없고, 전달 과정 중에 면역에 대한 문제랄지 또 알러지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없는, 그야말로 생태계에서 각 건졌으면 생식이어야 되는데 얘는 발효식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그런 인체의 신비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아이보다 상실감이 커요, 출산 이후에.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뭘 이렇게 가득 갖고 있다가 이 내보낸 다음 상태에서 빈 공간을, 예를 들면 몸이 정상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돌아오는데 한 6개월이 최소 단위인데, 그 시간 동안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감정의 혼돈, 이게 모유 수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치유를 받는데요. 그래서 모유 이 전물림, 모유 수유를 감정 탯줄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마저 이어보는 거죠, 아이와 엄마 사이에. 그러면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감정과 그로 인한 식사, 그다음 소화기, 이렇게 세 개가 무너지면서 오는 질병이 비만과 당뇨, 갑상선이에요. 근데 이걸 엄마도 산후에 겪지 않고 최대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키트고, 아이도 그런 인자가 없도록 자랄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래서 모유 수유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후 관리 중에서 하나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은 게, 인생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로 살 거지만 앞으로 평생 몸은, 엄마가 임신 전 상태가 더 건강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동생도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직접 동생을 만들어 줄 수는 안 하더라도 그 아이가 사는 다른 세상에 조금 더 힘있고 건강하게 도움이 되는 어른으로 사는, 그런 차원에서의 골든타임이 출산 6개월 아닙니다. 더 늦어지면 안 돼요. 그때가 체중, 체형, 체온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3에서 6개월 정도는 꼭 하시라는 게 의사들의 권유고, 그 3개월 정도가 특히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수유 양도 사실은 조절이 되기 시작하고, 아이도 그 이상의 더 이 부드러운 모유 이상의 뭔가 트라이들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유하고 섞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이제 점점. 그런 과정들 중에 엄마도 엄마 몸에 집중하실 시간을 가져야 해요, 6개월 안에. 그래야 질부터 뭐 자궁, 그래서 복부, 눌렸던 방광, 그로 인해 이렇게 이 허벅지와 또 겨드랑이, 목젖 사이에 있는 임파선 라인까지 완전히 수축으로 돌아오기 좋은 시간. 그래서 산후 식이요법 여기가 지도할 때 항상 낳고 나면 제일 먼저 도움받아야 되는 게 눌렸던 소화기. 그 소화기에 물이 되지 않게 식사 가져가셔야지, 모유 수유를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 뭐 흑염소 같은 거 먹어 가지고 또 모유 만들면 애가 더 건강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애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있고, 처음 만나는 모유는 그 자체로 신비이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그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아이를 위한 임신 과정에서의 식사, 건강한 식사는 살이 찌지 않는 식사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씀,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살이 찌지 않는 식사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 모유 수유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느닷없는 식품, 특히 엄마의 몸에 추가적인 체중과 또 체형의 변화를 방해할 수도 있는 동물성 식품들 자제하시는 거, 그걸 권하고, 첫 번째는 아이 수유하실 때에도 출산 이후에는 소화기 복원을 위해서 아침 절식 유지하시는 거. 제가 늘 한 번밖에 못 먹는다, 경제적인 이유든 감정적 동의든, 나는 리퀴드 밀을 한 번만 먹을 거야. 딱 한 번. 이렇게 하루에 한 잔만 먹을 거야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 그 목표가 무엇이든 취침 1시간 전을 권해요. 그때 사람은 자는 동안 내내, 우리가 1월 수업 같이 하셨었던 분들 아시겠지만 인체 안에 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극대화해서 몸을 치유하고, 그로 인해 혈액이 세포 분열을 해내는, 죽는 날까지 보장된 시간은 수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건강의 첫 스타트. 그래서 잘 때 그냥 뻗어 자고 떨어져서 자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주무셔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 눈 뜨자마자 드시라고 권하는, 이제 2잔 드실 수 있다. 그러면
눈 뜨자마자 드시는 거. 이유는 수면 중에 모든 인체의 이 각도가 0도였다가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 건 수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0도에서 90도로 인체의 이 활동성을 넓힐 때에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이어서 긴급 수혈받듯이 소화도 안 되는 다른 식사 말고 리퀴드밀을 드셔라 이렇게 권했었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실 수 있다면 소화기의 복원과 소화기의 건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혈액은 보충할 수 있도록 아침 시간만큼은 평생이라도 절식하시는 거 이거는 산후관리, 출산 준비하시는 산모, 임신 준비하시는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수유 중인데 리퀴드밀 먹어도 되느냐, 또 임신 중인데 절식해도 되느냐, 이 과정들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드리고요.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출산 이후 6개월 안에 반드시 주 1일 절식 생활화해서 체중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지표예요. 이유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혈액이라고 하는 걸로 인체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재생시켜요. 다른 게 없어요. 그 혈액을 긴급성과 향상성으로 돌려주는 게 효소예요. 그래서 몸 안의 혈액과 효소력 이 두 가지가 늘 건강하게 관리되고 좋아야 되는데 이 혈액을 무한대로 늘릴 수만 있으면 살찔수록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공평하게도 인체의 누구나 6리터 밖에는 혈액은 못 갖습니다. 건강한 체중, 그냥 일반 체중 말고 키를 기준으로 여자는 마이너스 110이라고 하는 건강한 체중이 내가 꼭 필요한 세포의 사이즈면서 무게예요. 얘네들만 정확하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 6리터. 내 건강한 체중의 8% 정도밖에는 우리는 혈액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 혈액을 무한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혈액의 양에 할당될 수 있는 건강한 체중을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 키라서 체중 타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중은 불필요하게는 단 하루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대신 산 후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배웠죠. 양수가 1리터. 근데 이제 그리고 자궁이 1kg. 그냥 애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이가 4-5kg. 일단 3-4kg. 뭐 이러면서 최소 6kg에서 8kg 정도 또 그걸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직으로서의 지방을 늘려가는 게 휙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그 체중의 변화. 그거는 아이 출산하고 나서 최대한 단시간에 돌아오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주 1일 절식 생활하시고 무리되지 않게 그렇게 하시기를 권하고 모유 수유 중단했으면 바로 7일 절식, 7일 보식 정도는 해서 체중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셔야 요추, 이미 이제 허리 꺾이고 막 했었던 요추, 방광, 질, 항문의 근력이 돌아오는 데에도 엄청나게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아이 키우실 때에도 내가 먹어서 건강했고 또 그 체험이 있으시다면 아이도 꼭 자라는 내내 사실 40cm 남짓 4-5kg 정도의 몸무게로 태어나서 그 작은 몸으로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치열하게 몸 안에 있는 효소를 쓰고 얼마나 치열하게 혈액을 가지고 세포 분열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런데 소화기는 이만하고 그러니 소화기는 기능이 없으니까 엄마 모유를 먹고 이런 상태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혈액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소화기는 쓰지 않아도 되고 또 엄마가 아무리 잘 먹여도 35첩 반상을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모유에 해당할 정도로 순하고 깨끗하게 발효된 리퀴드밀이니까 먹여서 키우시기를 정말 강권합니다. 채팅이 들어와서 흑염소에 빵 터지셨나 보다. 요즘에 저희 엄마 자꾸 저한테 흑염소 먹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죠. 고깃집 가면 흑염소 떠오르는데 소화기관 복원, 아침 절식이란 아침 대신 리퀴드밀 마시는 걸까요?
지금 점전 점 전까지 조금 전까지 몇 잔 마시는 거 점심이요. 점심 전까지 몇 잔 마시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좋죠. 하지만 어 저는 사실은 효소를 먹을 때조차도 중용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좋으니까 막 먹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는 식이요법이 아니고 몸이 필요한 거, 다음에 필요한 만큼 서포트하되 스스로도 견딜 힘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드셋의 식이요법이지 때려 먹자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눈 뜨자마자 한 잔, 그다음에 한 잔 더 드시는 거 요 정도까지를 디폴트로 하고 대신 오전에 활동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아침 시간이 정말 뭐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한 잔 정도 더 드시는 거 그렇게 권해 드려요. 음. 아이는 개월수에 따라 뒷셋 먹이는 방법이 다를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아이가 모유를 먹거나 분유를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살짝 타서 먹이시는 게 아이들 적응시키기가 되게 좋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태어나면 모유보다 먼저 먹여요. 그러면 진짜 재밌는 일이 저희 집에 인제 가서 애를 낳는 산부인과가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분만실에서 저희 큰애 태어날 때 저희 첫 조카애 태어날 때 해 주셨었던 거예요. 네. 태어나서 아이가 바로 엄마 젖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모유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뭘 못 먹어요. 이제 뭐 건강하신 분들은 막 인제 먹고 그러시기는 한 분들도 계시는데 소화기가 그렇게 쉽게 눅눅하지 않아요. 그래서 눌려 있던 게 이렇게 돼도 배가 고프고 허기는 져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지거든요. 애도 똑같아요. 애도 그 상고의 고통을 뚫고 나서 울고 몸속에 있었던 그 스트레스 이걸 이제 확 하고 토하는 거잖아요, 공기로. 그리고 나서도 한 사이클이 돌아야 돼요. 방구도 껴야 되고 그런데 딱 한 스푼을 먹이잖아요, 애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정말 어떤 아이들은 이만큼 아주 한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똥을 싸고요. 어떤 애는 방구를 푹 껴요. 근데 저도 봤죠. 근데 그러고 그 냄새가 태어나서 어떤 쓰레기에서도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 이게 출산이구나.' 할 정도로 아이 그 작은 몸에서 소리도 안 나고 뿡 하는데 그 냄새 정말, 정말 지독하고요. 다음에 이만큼 똥 싸는 애들도 이렇게 묻어날 정도로 그게 장에서 갖고 있었던 스트레스를 토하는 거예요. 그거 안 토하면 아이들이 보통은 울음과 다음에 호흡 막 이렇게 막 그 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과학적으로.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 폐 호흡을 안 했잖아요. 폐가 자라니까 밀고 나온다고 제가 지난주에 그게 인제 출산의 신호가 아이의 진통의 의미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자기 호흡을 하겠다고 뚫고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알을 깨고. 그래서 호흡 맞추는 거 공기하고. 그게 돼야 먹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무튼 먹일 수 있으면 최대한 쪼끔씩이라도 먹여 보시면 애들 배변 활동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황달이 있어서 태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칫해서 엄마 이제 이 출산하면서 자연분만할 때 엄마의 어떤 노폐물을 먹게 되기도 하고 묻게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아이들에게도 되게 좋아요. 원액으로 먹여요. 원액으로 먹여 애기들은 되게 잘 먹어요. 애들은 사실은 애들이 좋아하는 식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달고 뭐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순한 걸 제일 좋아해요. 순한 거. 그러니까 애 처음에 태어나면 모유를 먹이는 게 모유 안에는 수천 가지의 어떤 영양과 뭐 이런 게 있겠지만 하나의 형태로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과된 거를 먹이는 거죠, 아이한테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뭐 그냥 먹이셔도 되고 또 인제 이렇게 해도 저는 이제 산 증인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또 엄마들이 인제 겁도 나고 못하죠. 그럴 때에는 모유 먹여 보시고 모유 잘 먹고 인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살짝 타서 그렇게 먹여 보시고 저희 집 아이들은 다 그렇게 컸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도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저의 수업이 아주 풍성해졌어요.
누가 또 질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까지 세 번의 시간, 2월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 뭐 임신과 출산이라고 했지만 여자 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어 우리가 남편과 합작으로 만드는 그 수정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최소한 과학이 얘기하면 사람은 알아야 되니까, 신비가 아니니까. 그렇게 검증된 것들에 대한 의미부여. 그래서 정말 건강하셔서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이 좋은 사회 만드는 그런 일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었던 세 번의 수업이었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들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고요. 이거 외에도 또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고 언제라도 궁금하신 거 저희가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준비해 놓았어요. 첫 번째가 인스타가 가장 아마 보시기 좋으실 거고, 거기에 DM으로 남겨주시는 게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카카오톡 상담하기 채널도 별도로 만들어서 이건 뭐 거의 24시간 운영이 돼 가지고 저희 직원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답변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또 준비해 뒀으니까 거기에도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남겨 주시고, 또 홈페이지에도 여러분 궁금하신 것들 미리 준비해 놓은 FAQ도 있고 또 남기실 수 있는 Q&A 자리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고요. 음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가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날 건데, 그게 주제를 이렇게 보면서 '나하고 관련 없네.' 그래도 한번 와 보세요. 관련이 있을지 몰라요. 태교가 지금 모두게 우리 여기 지금 있으신 분들 모두가 임신 중이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생각할 거리들, 또 당장 뭐 나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얼마나 생명이 귀하고 신비로운 것인지에 대한 간접 체험들만으로도 우리가 또 사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니까 그렇게 한번 어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꾸준히 늘려가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뵙죠. 좋은 밤 되세요. 참.